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 때마다. 피라미드가 할 때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 무덤 바로 앞에 비석이 2개 세워져 있죠. 네.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개군요. 제가 개구나. 예, 맞아요. 제가 그렇구나. 걔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유물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구박물관의 전시가 네. 바뀔 수도 있어요, 조만간. 아 그럼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신박물관이 그 올해 이제 여름에 정식으로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물이 배치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고대 이집트 문명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유물이에요. 이 유물의 이름은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하는데 이 나르메르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파라오들 가운데 첫 번째 파라오. 아, 제일 첫 번째 파라오예요? 예, 그렇죠. 상하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을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이제 만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집트를 통일을 했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도상들로 장식되어 있는 석판인데 상당히 커요. 한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고 그 석판에는 이게 굉장히 비교적 정교하게 네. 양각 구조가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와 화면- 근데 저게 진짜 놀라운 게 되게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기원전 3100년 이제 당군 할아버지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건 히에라코폴리스에서 그 신전터에서 출토가 됐는데 아마 후대에 의도적으로 땅속에 매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와.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땅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보관이 유물입니다. 잘 그래서 여기 아마 사진으로는 지금 보시기 힘들 텐데 이렇게 이런 우와. 그림들이 이제 오, 깔끔하다.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편의상 좌측을 앞면이라고 하고 우측을 뒷면이라고 할게요. 앞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팔레트 상단부를 보시면 상단부 좌우 네. 측면에 약간 소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아, 소구나. 그렇죠. 쌍으로 네네. 대칭적으로. 네. 저 상징은 이제 바하트라고 하는 여신의 상징입니다. 바하트. 아. 그리고 중앙부를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이 있는데 저기에 나르메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와. 나르메르. 아마 이 도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우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이 좀 더 크게 만들어졌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글자가 이제 나르라는 글자고 세로로 나르, 있는 글자가 나르. 메르라는 글자인데 나르는 맥이라는 뜻이고 메기. 아, 물고기 메기요? 예, 물고기 메기, 수염난 메기. 네. 그다음에 메르는 약간 끌처럼 생겼는데 저거는 형용사예요. 뭐 화가 난, 화가 난 공격적인, 난폭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나르메르 하면면 난폭한 메기. 예,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예. 머리끄댕이 자꾸 쥐어 패고 있는 것 같은. 예. 예. 근데 저 장면은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무튼 자 이제 좌측편 앞면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노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앞에 있는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무기로 내려치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못 박는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저 모티브는 이때부터 해서 계속 사용이 돼요. 이집트 문명이 망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인데 요거는 파라오가 저 무기 여기서는 곤봉 혹은 석퇴이거든요. 석퇴? 석퇴. 와, 무섭다. 예, 그러니까 메이스라고 영어로 하죠. 네. 그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동그란 부분을 돌로 만들어서 망치처럼 이렇게 때려 죽이는 거고, 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예요. 보시면은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은 상위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입니다. 네. 볼링핀 형태예요. 네. 원래 하얀색 왕관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머리채가 잡혀져 있는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는 알기 어렵지만 네.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그 사람 머리랑 똑같이 생긴 머리가 바로 그 위에 또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네네.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등 쪽에 뭐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저게 파피루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파피루스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새는 매고 팔이 있는 매가 꼬챙이 같은 걸로 저 사람 코를 꿰가지고 또 괴롭히고 있죠. 네. 정복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위 이집트를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티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 최초의 통일은 상위 이집트가 하위 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파라오 뒤쪽에 또 누가 서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 한쪽 손에 신발을 들고 있어요. 슬리퍼. 저 파라오의 신발이에요. 파라오의 신발 운반자인데 이 파라오의 신발 운반자라고 하는 이 명칭은 파라오의 측근들한테 부여되는 명칭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저 사람은 그냥 하인은 아니고 뭐 상당히 고위직의 파라오의 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들고서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거는 파라오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댄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 예,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아랫단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적들이라고 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 이거 예. 떠받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뒷면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뒷면을 좀 살펴보시면 뒷면에 가장 윗단을 보시면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가장 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관을 보시면은 하이집트의 왕관이에요. 아, 다르네요. 아, 네. 예, 네네. 그리고 그 앞쪽에 나르메르가 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르메르는 상이집트의 파라오이자 동시에 하이집트의 파라오이기도 해요. 근데 앞쪽에 있었던 상이집트 파라오의 그려진 크기보다 하이집트 파라오 크기가 좀 작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통일해서 역시 주된 세력이 된 것은 상이집트다. 이렇게 요 크기를 통해서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파라오의 신발 운반자가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들고 가고 있어요. 네. 저거는 깃발? 일종의 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군기. 군기. 그리고 그 앞쪽에 사람들이 목이 10명이 목이 없죠. 네네. 다 목이 무겁다. 잘린 상태로 누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 사이에 다 목이 놓여져 있어요. 아, 다리 사이는 게 목이. 그러니까 목 잘린 사람들이에요. 목이 우와. 잘린 사람들. 살벌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 예, 파라오의 적들이 다 참수당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은 이제 적들을 제압하고 일종의 어떤 개선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은 그 아랫단을 보시면 되게 목이 긴 사자처럼 생긴 짐승을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제압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요거는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지만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이 긴 사자로 대변되는 자연에 대한 파라오의 권능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명의 사자가 이제 목을 이렇게 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통일되고 있는 아, 목 그런 깃발. 장면이라고도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원래 저 목이 감겨져 있는 저 중앙부에 동그란 부분 있죠. 네. 여기가 파여져 있어요. 아, 파여져 뭐가 박혀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 팔레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네. 원래 요 나르메르 팔레트가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부터 이집트에서는 팔레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그 보통 화장을 할 때 뭐 이렇게 눈에 검은색 칠하고 안료 같은 거 칠하잖아요. 그거 이제 가는 용도로 쓰이는 도구인데, 요 나르메르 팔레트는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을 거예요. 약간 이제 의뢰용으로 만든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원형 부분이 기능은 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을 보시면은 또 이제 뿔이 달린 황소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역시 또 그 아래에 사람이 도망가고 있죠. 네. 역시 파라오가 적들의 어떤 요새를 공격해가지고 물리친다. 물리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 황소는 파라오가 되겠죠. 네. 실제로 파라오를 부르는 여러 별명들 가운데 이제 황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황소 역시도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는 어떤 문자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대부분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음에 이제 후대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추정을 해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유물은 아마 이제 이집트 통일이 최초로 이루어졌을 기원전 3100년경의 유물로 이제 추정이 되죠. 네, 다음 유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비석이에요. 요것도 제가 아마 랩미팅 하면서 한 번 이상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보신 나르메르 팔레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은 그 입구에서 들어가시면은 쭉 들어가면 가운데 있어요, 나르메르 팔레트는. 그리고 요 메르네이트 비석은 거기서 약간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 왕조 이랑조 시대의 유물이고요. 사실상 최초의 여성 파라오라고 이제 보통은 많이 얘기하는 인물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네. 그런 비석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상징이 이제 새겨져 있죠. 그 가운데서 좌측편에 있는 요렇게 A. 그 괭이처럼 보이는 그것이 A죠. 저걸 이제 옆으로 뉘어서 쓰기도 해요. 저게 이제 메르라는 글자고요. 뭐 사랑하다 이런 글자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피동형으로 보통 해석을 해야 되죠. 사랑을 받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랑을 거고요. 받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글자는 여러 이제 화살하고 이런 것들이 엮어놓은 모양의 글자인데,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의 상징이에요. 저 자체로도 네이트라고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르네이트 하면은 네이트 여신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 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비석은 이 메르네이트의 무덤에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이 메르네이트의 무덤은 제가 랩미팅 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는 최근에 다시 이 무덤이 조사되면서 그때 이제 발굴단이 찍은 사진인데, 그 주변에서, 주변 시설에서 이제 포도씨가 되게 많이 출토가 이제 되었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흙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부분이 마스타바. 이제 마스타바 형태일 것인데, 요게 이제 많이 네. 봤었죠. 네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 때마다. 피라미드가 할 때마다.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에 이제 왕묘의 형식으로 마스타바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예로서 이 메르네이트의 무덤을, 도면을 제가 아마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 무덤 바로 앞에 비석이 2개 세워져 있죠. 네.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개군요. 제가 개구나. 예, 맞아요. 제가 그렇구나. 걔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랩미팅 보신 분들은 꽤 반가우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는 뭐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고향집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메르네이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비석을 그 이집트 박물관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물, 요 파라오의 석상입니다. 카세케미라고 하는 파라오의 석상인데, 머리가 반밖에 안 남아있어. 요거는 이제 그 세월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이왕조 시대의 파라오이고요. 요 카세케미는 그 일종의 이집트의 이왕조 시대 동안에, 초기왕조 시대 동안에 존재했었던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을 해결한 파라오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카이로에서 보실 수 있는 석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의 반쪽이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또 유물이 있는데, 예, 요거는 지금 영국 옥스퍼드 아시몰리 뮤지엄에서 소장 중인 유물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여기서 카이로 유물도 그렇고 여기 옥스퍼드 유물도 그렇고 다 파라오는 상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크기도 같고 모양도 거의 같은, 다만 석재가 다른 그런 유물입니다. 자, 근데 이 카세케미를 제가 어떤 내적인 어떤 갈등을 이제 해결한 파라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적 갈등이 이제 해결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 자세히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정황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방식은 카르투시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타원형 네네. 한쪽 끝이 묶여 있는 그런 방식이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시기 초기 왕조 시대 동안에는 카르투시는 아직 사용되기 시작하지 않았고, 카르투시는 구왕국 시대 때부터 사용이 돼요. 보통 한 사왕조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 세레크라고 하는 방식의 파라오 이름을 쓰는 형식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레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직사각형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직사각형 틀의 하단부는 이렇게 요철 형태로 장식이 되는데, 뭐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추상화돼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요철 형태가 들어가요. 요철 형태는 이제 보통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실 텐데, 사실적으로 표현된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뭐 왕궁이나 아니면 무덤의 어떤 벽면 같은 것들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장식을 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문양은 왕실과 파라오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도상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직사각형 틀 하단부에는 그렇게 왕실 정면 문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단부에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이름이 쓰여져요. 그래서 가장 좌측편에 있는 파라오는 제트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름이고요. 일왕조 시대 파라오이고, 가운데는 페르 입센이라고 하는 파라오고, 가장 우측편에 있는 파라오가 그 카세케미의 이름인데, 보통 저 세레크 직사각형 틀 상단부에는 거의 항상 뭐 예외가 거의 없이 예외가 한 차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그려집니다. 좌측편에 맞아요. 호루스예요. 좌측편에 있는 사례가 딱 그 사례죠. 근데 다 저런 방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런데 이왕조 후반이 되면은 갑자기 호루스를 치우고 매를 치우고 네 발 달린 동물을 새겨놓는 파라오가 등장을 해요. 저건 네. 무슨 동물이에요? 저 세트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구체적으로 딱 어떤 동물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동물들을 섞어서 섞어놔. 표현한 상상 속의 동물인데, 세트 동물입니다. 세트 애니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동물이 저 페르 입센 시대에만 딱 사용이 돼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호루스와 세트는 신화적으로 봤을 때 라이벌이거든요. 네네. 네. 세트가 먼저 장악했다가 호루스가 세트를 제끼고
드디어 왕권,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신화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근데 이 신화적인 내러티브는 사실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이고, 아마도 그 이야기는 이 초기왕조 시대에 실제 했었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나중에 신화적인 내러티브로 풀어서 써놓은 것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는 저 호루스, 매로 상징되는 호루스 신을 섬기는 집단이 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일종의 뭐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트를 섬기는 집단은 일종의 야당으로서 호루스 신을 섬기는 집단을 견제를 했었는데 한 번도 이기진 못했었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 페르 입센 시대 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세트를 섬기는 집단이 더 우위에 선 거예요. 처음으로 네네. 몇백 년 동안 지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모든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권이 한번 교체가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모든 질서가 다 바뀌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을 그 다음 파라오인 카세케미가 일종의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예, 와, 딱 펼쳤죠. 봐도 탕평책이네. 탕평책이죠. 탕평책을 펼침으로써 이제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석상의 주인공 카세케미가 알기 쉽게. 저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레크 위에 호루스와 세트 동물을 다 올리는 같이 거예요. 둘 다 올라가라.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카세케미라는 이름 자체도 그 내적 갈등을 해결한 이 사람이 그 파라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단서가 되는데 원래 카세케미의 이름은 카세켐이었어요. 카세켐. 근데 어느 시점부터 카세켐 위라고 이름을 쓰거든요. 네. 복수. 복수 쌍수형이죠. 그래서 저 안에 이제요 가장 우측편에 있는 세레크 안에 있는 이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 모양처럼 생긴 글자 보이시죠? 네네. 저게 카라는 글자예요. 카라는 글자인데 나타나다라는 동사고, 나타나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곤봉처럼 생긴 저 두 개의 글자, 이제 하나가 이제 세켐이라고 있는 글자예요. 네. 힘, 권력,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카세켐 하나만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나타나다, 권력자가 나타나다 이런 의미였겠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개의 동물을 다 올리고 이름도 두 개를 쓰죠. 저 세켐을. 그래서 쌍수형 어미를 붙여서 세켐 위가 위. 되는 거예요. 카세켐 위, 두 개의 힘이 나타나다, 두 명의 권력자가 나타나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카세케미가 초기왕조 시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사회적인 모든 갈등,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중앙 집권이 완성이 됐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카세켐이 다음부터는 이제 고왕국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야, 역시 탕평책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왕국 시대가 되면 드디어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아까 같아요. 자료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저 새겨진 저 아래쪽에 있는 게 뭐라고 그러지? 왕궁 정관 문양. 왕궁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왜냐면 저 글자가 이제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세레크가 새겨지는 매체가 되게 다양해요. 네. 가장 좌측편에 있는 Z의 저 글자는 되게 커다란 비석이에요. 프랑스 이제 루브르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다 보니까 자세하게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저 사례들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얻다가 이제 아주 작게 새겨놓거나 아니면 글자로 써놓거나 한 사례이기 때문에 되게 단순화시켰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초기왕조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고왕국 시대의 유물을 만나보실 차례인데 조세르의 석상입니다. 조세르가 뭐 만들었죠? 피라미드요. 피라미드. 어떤 피라미드 만들었죠? 조세르의 굴절 피라미드. 맞죠? 아닌데요. 아니다. 아닌데요. 아, 예, 계단. 계단식 피라미드죠. 최초의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예요. 아, 최초의 아는데. 최초의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이고, 이제 파라오의 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세르는 네메스를 쓰고 있고 가짜 특수염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석상의 크기는 실제 사람의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이 정도 네. 거의 사람 크기 정도의 파라오의 석상이 이후에는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조세르의 석상은 어느 정도 등신대라고 하죠. 사람 크기 정도의 석상으로 만들어지는 파라오의 석상들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르가 이제 제2에 있었던 연대를 감안하면 대략 한 기원전 265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도 단군보다 앞이네. 진짜 짱이다. 석상이 이렇게 있고 그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타일들이 있죠. 약간 청록색. 아, 네네. 저 타일들 역시 유물이에요. 아, 저것도 갖고 온 거구나. 저것도 피라미드의 부속 시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저 타일은 이제 파이앙스라고 하는 재질이고, 저 파이앙스는 일종의 터키석. 터키석을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터키석은 이제 워낙 비싼 돌이다 보니까 네. 이집트인들은 그 터키석을
가격을 좀 흉내내기 위해 석기석이나 아니면은 라피슬라줄리 같은 약간 청색 계열의 비싼 돌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구리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구현을 합니다. 구리를 써서. 구리를 이제 환원시키면은 파란색 빛깔이 그렇죠. 나다 보니까 구리 녹슬면 그런 색깔 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유물들은 어디서 출토가 되었을까? 다 피라미드와 관련된 공간에서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맥락을 알고 있는 그런 유물들이죠. 네네. 출토 맥락을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갖고 있는 가치 네. 중에는 그 유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네네. 아니면 엄청나게 예쁘다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이런 미학적인 가치들 또 이제 그 재료적인 가치들도 그 유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사실 고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물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거는 뭐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 그 유물이 진짜 출토가 되는 거 어디서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네네.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유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발굴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유물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계단식 피라미드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의 이제 내부 지하 구조의 사진인데 네. 아마 저희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아래쪽에 매장실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복잡한 복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그 타일은 저 복도 가운데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가장 우측 하단부에서 나온 거예요. 우측 하단부의 일부 공간이 특별하게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벽감도 있고 거기 파라오의 부조도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벽면 전체가 다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 돼요. 어떻게 꺼냈지?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타일은 거기서 출토가 되었고요. 자, 요게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의 이제 묘역인데 아까 보셨던 석상, 조세르의 석상은 이 경내에서 세르답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저기 이제 장례신전과 세르답이라고 있죠. 저 위에 있구나. 네. 예, 북쪽이에요. 피라미드 북면인데 북면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네. 이 세르담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여기가 이제 다 장례신전 터인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장례신전 전체적인 다 장례신전이고 그 장례신전의 일부 시설인데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가장 그 사각형으로 보이는 시설 보이시죠? 네. 근데 저 위에 있는 저 나무 같은 건 지금은 없어요. 이 사진은 제가 좀 찍은 지 오래된 사진이어서 이제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구멍 그렇죠? 두 개 동그랗게. 보이시죠? 네. 저 안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저 안쪽이구나. 안쪽에 네. 그 이제 석상이 오.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딱 화장실인데. 그러게요. 예, 근데 저기는 일종의 파라오의 영혼을 모시는 공간이에요. 오. 장례신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상을 실제로 딱 대면할 수 없게끔 구멍만 뚫어서 볼 수만 있게끔 해놨는데 또 구멍을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예. 구멍으로 들여다보면요? 예, 그러면 들여다보면. 아. 근데 지금도 저 석상이 저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박물관에 있는 것이 진짜 유물이고 저 지금 현장에는 지금 이제 레플리카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원래 저렇게 원래 있었다라는 있었어요. 거를 예, 보여주는 예, 거네요. 맞아요. 예, 예. 어. 그렇죠. 저 구멍은 원래 들여다보기에 뚫려져 예,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애초부터 있었던 거죠. 애초부터 있었던 거죠. 예. 애초부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유물이다. 저 조세르 석상은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왕조 시대로 넘어와서 요 피라미드와 관련된 이제 유물들을 좀 보실 차례입니다. 피라미드 역사 속에서 하이라이트인 시대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이 피라미드들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요 이제 대피라미드. 대피라미드를 지은 쿠프 기억나시나요? 네. 네. 쿠프의 얼굴도 이 박물관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되게 높이가 한 6cm 정도, 6cm, 7cm 사이 정도 되게 작은 크기인데 쿠프입니다. 쿠프 그 피라미드 규모와는 반비례하게 쿠프는 사실 그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예, 근데 요거는 또 게다가 그 피라미드 주변에서 출토된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 출토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저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구왕국 시대 그 당대의 유물인지 혹은 그냥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유물인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쿠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다리 왼쪽 하단부에 쿠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쿠프는 이제 앉아 있고 네. 머리에는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도 같이 한 쌍구를 만들어졌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발견되진 않지만 탕평책을 썼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상을 이제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쿠프를 봤으면은
또 보셔야죠. 카프라. 쿠푸의 다음 파라오이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다음 파라오죠. 하지만 이제 아들이죠. 카프라. 쿠푸에 이어서 두 번째 크기를 자랑하는 카프라 피라미드의 주인공인 카프라 상을 또 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거거든요. 네. 아, 이것도 많이 이 상은 봤다. 사실 네. 엄청난 마스터피스예요. 첨로감 계통의 돌로 만들어져 있고 정말 정교하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과 관련된 어떤 책들을 보시면은 거의 반드시 카프라 석상의 사진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런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말 중요한 석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각선에서 바라본 사진이고, 요게 이제 그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앉아 있는 상이고, 파라오는 여기서 이제 네메스 파라오 전용 두건을 쓰고 있고 가짜 턱수염을 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파라오들이 입는 전용 그 미니스커트, 퀼트라고도 하는 미니스커트인 쉰디트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파라오들이 앉아 있는 좌상을 보시면 그 앉아 있는 의자의 좌우 측면에 어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요. 네. 네. 상하 이집트의 통일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의 식물이 묶여져 있어요. 근데 좌측편에 있는 식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갈라져 있거든요. 거기는 연꽃이고, 오른쪽 식물을 보시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파피루스예요. 아. 연꽃은 상하 이집트, 네. 파피루스는 하하 이집트.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파라오가 앉아 있는 상을 보시면은 항상 좌우측면 한번 살펴보세요. 오. 거의 대부분 요 그 파피루스 연꽃이 엮여져 있는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거 이제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저 정도의 유물이 남아 있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와. 게다가 이 유물도 정확한 출토 위치가 있는 발굴된 유물입니다. 특히 이 카프라 석상은 저 뒤에 매가 정말 근사해요. 요게 이제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파라오의 목덜미를 감싸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매는 이제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이집트 미술 속에서 누군가가 날개를 펴고 누군가 감싸고 있으면은 그 날개를 펼친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간 존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이 석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을 통해서 확보된 석상인데 네.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냐면, 이게 이제 기자 지역이죠. 기자의 그 피라미드 군인데, 사왕조 시대 이후에 지어진 피라미드에는 어떤 특별한 이제 묘역의 형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길, 한길. 아니야? 아니. 맞아요, 맞아요. 예. 한신전? 하한신전, 하한신전, 그 의례신전, 의례용도로, 네. 장례신전, 하한신전, 의례용도로 아, 보통 연결이 되는데, 네. 저기서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오른쪽에 네네. 우측에 네네. 보이시죠? 그 부분이 카프라 피라미드의 하한신전이에요. 네. 아, 맞았어. 하한신전. 다행이야. 거기서 출토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여기다 사진을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네. 나중에 박물관 가셔가지고 이제 쿠프랑 카프라,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멘카오라 네. 상이 같은 방에서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석상의 배치가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겠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각선도 아니고 약간 어긋나 있는 대각선으로 석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된 배치죠. 그것도 꽤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보고 싶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여기가 이제 하한신전이죠. 이 사진도 아마- 스핑크스. 스핑크스가 빼꼼. 그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얼굴만 지금 보이시는데, 네. 요 하한신전에서 출토된 석상이고, 요게 하한신전 내부고, 저기 바닥면에 이렇게 홈 파여져 있죠. 저기에 아마 저 석상이 배치가 되었을 아, 거예요. 꽂혀 있었겠구나. 근데 이제 홈이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석상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다 도굴됐다. 도굴은 안 됐고 대부분 다 발견이 부서졌다. 됐어요. 뭐 한 20개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형태가 괜찮은 것들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대박물관 그 소개를 드리면서 이 유물 너무 좋았다 맞아, 라고 맞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카프라의 석상들이거든요. 그 아까 보셨던 석상과 함께 한신전 내부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것이 이제 보여드렸었던 네, 그 아까 그거. 국박물관의 카프라상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후대 상인데 좀 작아요. 크기도 한 3, 40cm 정도 높이가 아, 네. 그 정도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오왕조 시대 한 기원전 2400년대에 이제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카프라보다 100년 정도 후에 인물인데, 네페르프라라고 하는 오왕조 시대의 파라오이고요.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상태가 좋지 않은 석상인데, 근데 얼굴 근데 상태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예, 머리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석상을 그 박물관
박물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재밌는 이유가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카프라 석상 뒤에서 호루스가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게 같은 형식이 반영되어 있는 석상이에요. 뒤에 있어요? 뒤에 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 네페르프라는 이제 여기 아부시르의 이제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예요. 아부시르 오왕조 시대 피라미드 군이죠. 근데 지금 저기 피라미드 3개 보이시잖아요. 저기에는 없어요. 그래요? 저기 놓고. 왜냐면 피라미드 상부 구조가 잘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네. 가장 좌측에 있는 그 피라미드보다 더 좌측에 이렇게 조금 돌이 좀 쌓여져 있는데 네. 거의 안 여기가 네페르프라의 피라미드예요. 어.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자면 저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진짜 표시한 데 있으면 예, 모르겠네요. 저기가 네페르프라의 아. 이 피라미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너무 터밖에 안 남았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새가 목덜미를 찰싹.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카프라 석상을 보시고 이것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카프라 석상, 쿠프 석상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멘카우라 석상은 어떤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43번 방일 텐데 그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복도를 따라서 조금 이동을 하시면은 저 네페르프라의 석상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너무 되게 작은 석상이어서 잘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오.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펼쳐가지고 감싸는 사례들은 이집트 미술사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멘카우라의 어머나 석상들입니다. 너무 멋있다. 멘카우라의 석상은 많아요. 그러니까 쿠프의 석상이 제일 없고 카프라 석상은 좀 있고 멘카우라 석상은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석상들도 상당한 마스터피스입니다. 이거는 되게 보존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엄청 좋네요. 좋아요. 엄청 좋고 와. 엄청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존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파라오 멘카우라입니다. 그리고 좌측 편에는 전부 다 하토르 여신이 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 저 세 개의 네. 석상이 전부 다 각각의 지역들을 나타내는 신들이에요. 지역들. 이제 이런 종류의 석상은 지금 이제 카이로에서도 좀 소장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보스턴에서도 소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팀이 20세기 초반에 발굴한 이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한신전 인근에서 이제 발굴한 석상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팀이 발굴했기 때문에 1908년에 발굴을 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발굴단과 이집트 정부가 유물을 반반씩 갈라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의 반정도 있고 미국의 또 반정도 있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멘카우라의 피라미드죠. 네. 이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작년에 약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화강암으로 외장석을 쓴 피라미드인데 언론에서 그거 모르고 도대체 왜 화강암 외장석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냐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 피라미드는 하단부는 화강암으로 외장석을 썼었다. 이제 좌측 편에 하단부 보시면은 이렇게 외장석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막 그 무너져 썰은 내린 다 화강암들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은 조금 예전에 찍은 사진이고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요 피라미드의 남서면이에요. 남서면에도 역시 화강암들 이제 피라미드 주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이게 북면의 이제 접근 사진이죠. 그러니까 하단부는 그냥 화강암으로 외장석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거는 뭐 특별하게 새로 복원한 거 아니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세 개의 석상 가운데 가장 좌측에 있었던 석상인데 조금 더 큰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자면 가운데 파라오 있고 좌측에 하토르 여신 있고 우측편에 각 지역들을 나타내는 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석상에서 우측에 있는 저 여신은 바트라는 여신이에요. 바트. 아까 저희 바트 봤었어요. 어디서 봤냐? 여신을 봤었어요? 여기서 상단부 좌우 측면에 있었던 그 암소 형태로 표현된다는 여신이 바트 여신이에요. 그래서 저 바트 여신 오른쪽에 있는 상단부에 저 있네요. 이제 소머리. 소머리 있죠. 너무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무섭다. 근데 원래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요. 대신에 귀가 암소의 귀예요. 저 상징은 나중에 이 바트 여신 역시 하토르처럼 암소로 표현되는 여신인데 이 바트 여신은 나중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져요. 나중에 하토르 여신과 동일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토르 여신이 저것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 얼굴 정면인데 암소귀를 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흡수 병합되는군요. 약간 그래요. 예. 근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신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1908년에 멘카우라 피라미드 하한신전 발굴을 하던 그 1908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석상들이 출토하고 우와.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네?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이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석상 가운데서 앞쪽에 있는 석상은 미국가 있고요. 뒤에 있는 게 지금 카이로에 있는 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박물관에 가시면은 그 기자에서 만나실 수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의 주인공
주인공들의 얼굴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와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파라오들의 모습을 보셨었는데 이 석상은 파라오는 아니고 공무원이죠. 서기관, 서기의 서기관. 상입니다. 서기상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표현이 돼요. 근데 양반다리를 누가 하고 있다. 이집트물을 보시는데 네. 다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미니스커트. 맞아요. 근데 요거를 미니스커트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면은 치마가 쫙 펼쳐지잖아요. 네. 네네네. 고기를 간이 책상으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서 이 석상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니스커트가 펼쳐진 공간에 파피루스 롤을 펼치고 오른손에는 펜을 들고서 뭔가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손에는 파피루스 롤을 펼치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펜이 잉크페 있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펜이.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눈빛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엄청 이제 스마트한 그런 이제 인물일 것인데 그 스마트함이 석상 내에서도 이제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상은 이집트 화폐 가운데서 가장 큰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는 가장 단위가 큰 200파운드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아 진짜 우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그 서기상 아까 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서기상이에요. 똑같은 형식을 하고 있죠. 네. 이분이 약간 살이 쪘지만 형식은 똑같아요. 양반다리 하고 있고 미니스커트 펼쳐져 있고 파피루스를 펜, 그다음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굉장히 이것도 마스터피스라고 네. 할 수가 색깔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요것도 역시 서기상인데 요거는 이 뉴욕의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 중인 그 유물이고 이 용산 국립정박물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유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두 개는 다 고왕국 시대 유물이고 주왕국 시대 유물인데 네. 조금 조악해요. 크기도 작아요. 얘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역시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 롤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서기 같은 경우는 뭐 펜을 들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허리춤에 글쓰기 도구들을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화면 또 이제 보여주시면 요거는 훨씬 또 후대의 이제 부조인데 여기는 이제 2D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고 파피루스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좌측 상단에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저게 서기라는 글자입니다. 세쉬라고 보통 읽는데 세쉬 요 글자는 이제 서기관이 사용하는 도구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글자가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가장 좌측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이제 펜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물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팔레트.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보통 안료를 사용을 해요. 검정색 안료와 붉은색 안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료가 이제 들어가는 팔레트를 형상화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도구들도 실물 유물이 나와요. 요렇게. 이게 글쓰기도 예, 요것도 역시 이 이집트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네. 유물인데 신왕국 시대 유물이긴 하지만 이제 보시면 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갈대로 만든 저 펜이 맞아요. 이렇게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 편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홈이 펴져 있죠. 근데 보시면은 검정색 잉크랑 빨간색 잉크 흔적이 나올 거예요. 예,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저 예. 설명이 없었으면 예. 뭔지 몰랐어. 찍어서. 근데 이제 보통은 검정색 잉크로 쓰는데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해가지고 쓰거든요. 밑줄 줘.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글자 쓸 때는 붉은색이랑 검정색 잉크를 사용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제 대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왕국 시대까지 대충 유물 몇 개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이 다음 유물부터는 중왕국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지금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아요. 전 놀라운 게 오늘 한 모든 유물이 아직 고조선 시작도 못했다는 거에 진짜 끝까지 놀라고 갑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